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먼저 볼 거고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런 마스터즈 암호화폐 트레이더 이제 분석가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도 이제 비슷하게 다른 분석가들하고 비슷하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향세가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향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해서 갈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제 RSI가 최과매도 국면에 이제 완전하게 진입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보다는 반등이 한 번 더 나오고 하락이 되더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지금 이제 보시면은 9,700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어요. 9,700에서 9,900달러 선. 그래서 이 선이 그 밑에 내려가는 이 하락 트렌드랑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이 라인을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9,700에서 800 정도, 900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저항을 받게 된다면, 이걸 뚫지 못한다면 다시 더 추가 하락해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제 7,200달러 선과 그리고 6,197달러 선까지도 지지선을 보고 있고, 그 밑으로는 뭐 5,000달러대까지도 보고 있는데, 5,447달러. 근데 여기까지는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지금 전망하는 구간은 7,200에서 그리고 6,197 뭐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 7,900달러 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제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200일 이평선으로 본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중에 지금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 적이, 불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이어지는 과중에,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 경우가 지금까지 딱 4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4번의 이제 경우가 지금 첫 번째 2013년도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 여기 2016년도에도 한 번 이 강세장에서 한 번 하락세가 있었는데 200일 이평선을 한번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형태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날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 첫 번째, 이게 2013년도일 거예요. 2013년도에 7월 정도에 지금 나왔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이제 불장에서 나왔던 형태이고, 그냥 차분하게 이제 내려가죠. 일봉으로 봤을 때의 이런 거고요.
차분하게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회복하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똑같습니다. 10월에도 급격하게 이때에는 갑자기 내려가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죠. 그래서 하루 만에 회복세를 보였던 그 패턴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똑같이 과매도가 되었을 때 RSI 상으로 상대 강도 지수로 봤을 때에는 다 이 과매도 국면을 지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두 번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2016년도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 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뚫자마자 바로 반등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금방 반등을 해서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 형태를 보여주었죠. 그 이후로는 계속 상단에서 이렇게 위에서 계속 가격을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 패턴이 나왔었고, 똑같이 여기서도 급작스러운 과매도 국면에 이제 들어갔었던 때고, 그걸 바로 회복하면서 되돌아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지금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 케이스고요. 이만 하루가 이제 됐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게 이틀이 갈지 아니면 3일이 갈지, 이 이하로 계속 떨어지면은 좋지는 않겠죠, 이 신호는. 근데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고 과거처럼 그 강세장처럼 회복을 한다면 아직까지 강세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 회복이 좀 빨리 되는구나, 이제 강세장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패턴대로 계속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은 이랬지만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선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두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강한 강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좋겠죠. 지금 이제 굉장히 과매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RSI로 보더라도 지금 뭐 지하를 뚫고 내려가고 있죠. 거의 20 가까이가 떨어졌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떨어질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를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가지 않을까. 하락이 하더라도 반등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토니 폼플리아노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컴퓨팅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비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이제 뭐 채굴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굴에 대한 해시레이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석이고요. 자, 그리고 규제 리스크에 직면한 다크코인 각국 가이드라인에 운명이 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크코인들이 저번에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0일에 업비트에서는 모네로, 대시, Gcash, 헤이븐, 비트큐브, 피백스 등의 다크코인 6종을 상장 폐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지금 업비트 측에서는 FATF 개정안 15장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법적 소재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하는 등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곧 적용될 16장에서는
가상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화 논의와는 별개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및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FATF의 합의를 존중해 송금인과 수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업비트에서 그 다크 코인들을 이제 상장 폐지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FATF라는 거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고요. 국내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크코인을 상장 폐지 중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는 다크코인을 신규 상장하는 등 이제 국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G캐시가 상장된 코빗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코빗 관계자는 이제 상장팀에서 이달 중으로 G캐시 관련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코인들이 지금 이제 상장 폐지되어 가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빗썸에도 지금 모네로 대시 G캐시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상장 폐지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규제 당국의 입장이 나오면 그때 이제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 빗썸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내 거래소들만 보면 왠지 다크코인들이 다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건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건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외는 조금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달라요. 지금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는 이제 17일 날 대시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 절차를 밟는 형식을 익명성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대출 서비스의 모네로, 제트캐시, 대시 등 다크코인 3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코인베이스 영국 같은 경우 지난 8월 26일부터 제트캐시를 상장 폐지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영국 금융감독원이 8월 초에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제가 각국마다 조금씩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규제가 뭐 국내만 규제를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해외 전체에서 이거를 조율하고 규제를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다크코인들이 거래소에서 과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거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다크코인의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앞으로 국내에도 이제 거래소 신고제가 적용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이 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승인 자체 신고를 해도 이제 영업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명 인증 계좌, 가상 계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운영 정지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를 운영을 못 하는 거죠. 그 규제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거래소 자체가 폐지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적용이 될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상장 폐지가 계속된다면 다크코인에 대한 다크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이제 코인 처분을 위한 장외 거래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들이 있다고도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소 상장 폐지가 계속 된다면 아무래도 재기능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 다크코인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거래소잖아요. 근데 거래소 자체가 다크코인을 만약 유통할 수 없다면 그 거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크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 비트렉스와 제휴 끝내고 홀로서기 나서나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지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마켓 변동사항과 관련해서 공지한 것을 두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 거래소 비트렉스와의 제휴가 끝났다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업비트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비트렉스와 제휴로 시작이 됐었죠. 처음에 원래 이제 빗썸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서 1위 거래소로서 공고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비집고 이제 업비트가 들어왔습니다. 업비트가 추구했던 거는 이 비트렉스와의 제휴로 인해서 115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한 번에 이제 지원하면서 공세를 펼쳤죠. 그 결과로서 업비트가 최단 기간에 하루 거래액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최상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를 매김했고요. 이제 거래소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함으로써 이제 업비트는 비트렉스에 꼭 지원을 받지 않고도 이제 독립할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비트 변동사항 공지사항에 이런 게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10월 25일 마켓 변동사항에 적용되면 BTC, 이더, 그리고 USDT 마켓 호가창에서 업비트 회원이 접수한 주문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비트렉스 회원이 접수한 주문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비트 회원 것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트렉스와의 제휴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만료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업비트 이용약관 제18조 사항에 따르면 업비트는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이를 종합해 볼 때 비트렉스와의 제휴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업비트가 정확히 2주년이 되는 시점에 마켓 변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한 달 전에 공지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비트렉스와의 계약이 중단됐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업비트 거래소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제휴를 어느 정도 맞춰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서지 않았나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엔투파이낸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위해서 초대형 농화 기업과 맞선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재미난 건데요. 지금 이제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입니다. 엔투파이낸셜. 엔투파이낸셜이 어딘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엔투파이낸셜은 우리 그 마윈이 있었던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 회사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이제 대단한 회사냐? 여러분들 알리페이 아실 거예요. 알리페이. 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엔투파이낸셜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기업인지. 이 기업이 이제 그 세계적인 농학 기업인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파트너십의 목적은 이제 종합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해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과 농업 공급망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공급망, 금융, 쌀 추적 등 농업 관련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이고, 이외에 40여 개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에 조달한 140억 달러를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도 현금 없는 사회를 기대하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만큼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투 파이낸셜도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과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도 뒤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정부의 통제 하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부와 합작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알리페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 CBDC, 중국의 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나올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누가 쓰게 할 것이냐, 결국엔 알리페이와 또 연동이 되겠죠. 중앙에 되어 있는, 이미 대중들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알리페이를 안 쓰고 그 CBDC를 운영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기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또 제휴를 맺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행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보유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 보유고가 79억 달러로 30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죠. 지금 미국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이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힘든 와중에 있죠. 이 와중에 이제 자신의 암호화폐인 이제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도 막 출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들, 암호화폐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고객사, 공급사 간의 원활한 대금 처리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에 정부는 외환보유고에 암호화폐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의 자산으로서 이제 쓰이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 정도로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는 형태까지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상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위상을 갖고 글로벌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들이 앞으로도 더 커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지원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뭉쳤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27일날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제 운영, 행정, 법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해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 특구 지정이 이미 부산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부산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먼저 구성하는 것에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인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하고 유통하여 공공안전, 관광, 물류사업의 참여자들에게 개인정보, 위치정보와 제보 영상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하게 디지털 바우처를 보상하는 이제 디지털 경제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각자 이제 회사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예전에처럼 그냥 공짜로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들은 이걸 그 개인의 정보들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지금 회사들이 그냥 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걸 팔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디지털 바우처로 받는다는 거죠. 지금 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정보들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제 시험을 해보고 이게 잘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하면 전국적으로 퍼져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